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 발표.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당대표 후보로는 어떤 후보들이 이제 최종에 올라가게 됩니까? 이변 없이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의원 3명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발표하는 내용은 직접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고 얘기하시죠. 당대표 예비경선 당선인은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기호 3번 정청래 후보,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예비경선에 원래 5명이 출마했었거든요. 예.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따로 공개를 안 했어요. 후보 선출한 다음에 소감을 각각 발표를 했는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이 됐던 게 검찰개혁 문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좀 강조를 했고요. 예. 정청래 의원은 사통통합을 얘기를 했거든요. 사통통합이라는 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다 자신이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얘기고,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탈당 안 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2030 세대 없이 2030 대선 없다 슬로건인데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이제 순회 경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 8월 1일부터 충청권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일에 부울경, 8일에 제주, 인천 이런 식으로 쭉 지역을 돌면서 16일에 경기, 서울을 한 다음에 8월 17일에 국민 여론조사까지 다 합쳐가지고 최종 당선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가 선호투표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1, 2, 3순위를 다 적어야 되는데 일단 순회 경선 때는 각각 지역마다 1순위 득표만 공개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 송영길 의원 혹은 정청래 의원을 찍었다고 하면은 1순위에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순위만 가지고 일단 발표를 하고. 그건 이제 옛날과 과거와 비슷하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선호투표제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 합산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세론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미완의 스코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날에는 다 합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호투표제 방식까지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14명이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5명을 뽑거든요. 근데 예비 경선에서는 8명으로 일단 추렸습니다. 좀 주목되는 지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친천계 후보 3명이 모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신청계면은 최민희, 한민수 그리고 이성윤 이 세 분이죠? 네, 3명의 의원이 모두 이 예비 경선을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명은 넓게 보면 친명계인데 좁게 보면은 4명이 친명계, 1명이 중립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혹은 박선원 의원을 친송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예. 저희 회사 유튜브에 나왔을 때 물어보니까 자기는 친명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넓게 보면 친명계들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화면에는 유튜브로 보신 분들 화면에는 이제 이번에 8명에 올라간 그 명단과 떨어진 원래 14명이 후보가 됐었기 때문에 떨어진 6명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탈락자도 좀 주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건태 의원이 탈락을 했어요. 이건태 예. 의원은 한동훈 의원하고 보안수사권 폐지 토론하려고 하다가 안 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변호사라고도 불리죠. 예. 그리고 박성준 의원도 떨어졌는데 원내 수석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전당대회 때 박찬대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특히 원내 수석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하고는 이제 그 관계가 좀 많은데 이 당원 투표에서 예비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거는 청년 출마자들 다 떨어졌어요. 예.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최연소 후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떨어졌고,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쪽에서도 아까 보면 김보미 전 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청년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청년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다. 근데 이 얘기가 주목이 되는 거는 원래 이제 별도 트랙 한번 만들어 주려고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만 모아서 따로 뽑자 네. 이거였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안 됐는데 그 결과까지 이렇게 청년들이 아무도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대신 민주당의 전준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명직 최고 중에 당대표가 된 사람이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지명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중에 1명은 청년으로 해주라고 강제는 아니고 권고는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최고위원 후보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느 쪽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대표가 된다는 쪽에서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 친천계 같은 경우에는 후보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올라와 있는데 당대표 1명, 거기에다가 지명직 최고 2명이 되니까 당대표가 되는 쪽은 기본적으로 3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천계 최고위원이 2명보다 안 된다. 그러니까 1명만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설령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반이 안 돼가지고 의결권이 잘 확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친천계 최고위원 1명, 만약 정청래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정대표 1명, 친천계 최고위원 선출 1명, 지명직 2명에서 4명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9명이니까 과반이 안 돼가지고 의결권이 없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대표 컷오프는 뭐 예상이 좀 됐던 바입니다. 예. 빅3가 다 들어갔고요. 최고위원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당대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미 이제 민주당의 룰이 결정이 됐고 이렇게 가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3명이 올라가는 게 맞나?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관료제에 포획됐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뭐 제가 선거 기계가 됐다 뭐 이런 비판도 했는데 무슨 예.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굉장히 역동적이었잖아요, 그때. 예. 그때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켜서 당선이 됐었어요, 그때. 그 지역 순회 경선을 했을 때. 그때 총 몇 명 출마했는지 잘 모르실 텐데 예. 7명이 출마했어요, 그때. 예. 그래서 그 7명이 예를 들면은 노무현 후보가 가장 조금 그 당시에는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거나 뭐 이랬어요. 첫 순회 경선에서는 거의 뭐 꼴찌 비슷한 이런 것도 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분들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이인재, 정동영, 한화갑, 김근태, 김중권, 유종근 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동영 후보나 노무현 후보가 제 네임밸류가 뭐 정치적 연론이나 이때 뭐 떨어졌는데 예. 이런 경선을 통해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호투표제까지 도입한 마당에 굳이 고민정, 김보미를 떨어뜨려야 되나? 이건 5인이 그냥 가도 훨씬 더 이게 역동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만약에 2002년 같은 거였다라고 하면 지금 방식대로라면 노무현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컷오프도 통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후보가 적으면 관리하기가 편한 거예요. 쉽게 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가려고 한다 민주당이. 예. 옛날을 좀 다시 더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친청계가 이제 다 올라간 거는 최근에 정청래 후보의 돌풍, 뭐 강세하고 여론조사상의 강세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전략적으로 너무 많은 후보가 나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수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또 이게 이제 투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것도 논란이 됐죠. 1월부터 4월생까지는 누구 이렇게 2명씩 짝지어가지고 예. 짓는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3명은 넣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이쪽 친청계의 전략이고 그게 지금 먹히고 있다. 그리고 역시 권리당원의 당이구나 이 당은 보면은 뭐 올라갈 만한 분들이 올라가고 떨어질 만한 분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당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당원들과의 뭐 라포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좀 약간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당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인 뭐 이렇게 하고 많이 인지도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예. 사실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되게 점잖으신 분이에요. 이건태 의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하고 뭔가 이게 소통하거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니면 상대적 그거에 능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얼마나 열심히 이쪽 진영의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당원들하고 많이 접촉면을 늘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다시 예. 한번 확인을 한 거고 굳이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친석계와 친송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 때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송계로 분류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그 김민석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냐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사실은 친김부겸계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대구 쪽이죠. 이제 시당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비례도 이제 그쪽에 배려를 해가지고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미애 후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예. 이분이 어떻게 당원들의 이런 마음이나 중앙위원회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 여기를 뚫어냈는지. 왜냐하면 이건태, 뭐 박성준 이런 분들이 다 제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은 뭐 인지도나 이런 부분은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만약에 최고위나 당 대표가 했다면 이게 지역 배려를 그냥 안배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당원들의 투표로 그냥 결정된 거잖아요. 예. 예. 결국은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는 이제 5명이 들어가면은 3명이 이 중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예. 이게 결국은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친청계가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 표가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명이 경쟁하는 것과 3명이 경쟁하는 게 이게 표가 완전히 좀 분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건 1인 예. 2투표로 되는 거죠, 최고위는. 1인 2표제예요. 2표제로 가는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대 5라 뭐 친청계와 친석계나 친명계가 5대 5다라고 했을 때 이 5를 친명계는 5명이 나눠 갖는 거고 예. 친청은 3명이 나눠 갖는 거니까 앞순위에 올라가기가 더 쉽다라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전략적인 지금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예. 별로 화제는 안 되는데 이성윤 후보는 사실은 최고위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직전 최고위원이죠. 이게 불문율이었거든요. 전직에 최고위원을 했으면 또 나오지 않는 게. 근데 이제 다 무너졌죠. 당대표도 다시 나오고 최고위원도 다시 나오고 그런데 이거 자체 논란 자체가 없어진 게 이제 완전히 뉴 노멀이 됐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친청계 후보 3명이 다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쪽 다 좀 평가가 어떻냐면은 친청 쪽에서는 3명 다 들어갈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친명 쪽에서는 다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2명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친명계 쪽에서 조금 위기감을 갖는 그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어제 민주당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좀 특이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임미애 의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경북 의성에서 농민운동했고 경북도 의원했고 경북 도당위원장 맡았고 근데 사실은 경북이 민주당한테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예. 들어올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경북 지역의 권리당원도 뭐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청계 쪽에서도 뭐 굉장히 좋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거 없이 예상했던 출발선상에 위치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친송도 들어왔고 친청도 다 들어왔고 친명도 다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라서 비슷하게 시작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친청계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정민철 후보 있잖아요. 예.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대통령 픽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 기록상만 보면은 대통령이 좀 면이 상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고 그 표현만 놓고 보면 확실히 신청계는 대통령 간을교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예. 그렇죠.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친명계 쪽에서는 이런 표현 썼었어요. 친청계가 아무래도 상당히 지금 그 약진을 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것 같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더독 전략이 좀 통한 것 같대요. 그래서 예. 이제 두드려 맞는다, 뭐 여러 명한테 당하면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잠깐은 반짝 올랐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언더독 효과가 약자 코스프레 당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잠깐 전술상으로는 통하겠지만 전략적으로는 결국 안 될 거다. 결국 대통령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두드려 맞았다고 대통령 말고 정청래 대표를 선택을 하겠느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들어갈까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어제 부동산 정책, 뭐 공급, 세제 다 해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140여 명이 참석했는데 주요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이 내용은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돌하는 한 채라고 하니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뭐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세 강화
내리면 강화도 아니죠.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막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 방금 들으신 내용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예. 일단 형식을 먼저 좀 짚어보면은 그 청와대에서 설명하는 거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100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193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하게 된 겁니다. 193분이면 3시간이 넘네요. 3시간 13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정부가 먼저 기존에 온라인으로 국민들 의견을 수집을 했거든요. 예. 이거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발표하고 이후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좀 중요한 건 대통령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들으셨던 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진단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좀 비싼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이제 부담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은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기존 기조와 유사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보유세 강화도 얘기 들으셨는데 3배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보유세를 올리기는 올려야 된다. 역시 기존 기조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올리긴 올리지만 아무튼 3배는 안 올리겠다는 거군요. 타협을 또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3배까지는 안 올리겠죠. 음.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이 한 원인이 됐다. 전세 예. 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 역시 기조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 갈등도 일정 부분 감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론만 따라가지는 않겠다라고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급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지가 마땅하지가 않다. 이런 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비유를 했는데 일본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한계점에 이르러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를 높인다. 이 부분은 마치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건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 의문을 좀 표한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토론회가 이제 3시간이 좀 넘었어요. 원래 이제 100분 하겠다고 했거든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시간을 지켜서 한 적이 없죠. 예. 기자회견이 됐든 항상 이제 할 말이 많으신 분이고 어제 이제 저도 다 보지는 못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고 이제 뭐 기사로 보고 그랬는데 이게 토론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토론회가 여러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찬반 토론이 있죠. 뭐 이를테면은 뭐 노인 비중 뭐 노인의 기준을 뭐 65세에서 뭐 70세로 올릴 거냐 그러면은 찬성 반대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토론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답정너다 이거는 답은 정해놓고 본인이 보유세 올리려고 해놓고 그 논거들을 이제 듣기 위해 좀 뭐라고요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예.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은 건데 그렇게 봤지만은 이제 청와대나 이쪽에서 보는 거는 이게 뭐 보유세 올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가지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뭐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뭐 회원 뭐 등등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